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파리 대책에 대해서의 에피소드를 4개 날렸고, 그리고 2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다시 남겼었습니다. 그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제가 또 다른 방송은 하지 못했죠. 이유는 제가 휴가를 갔었습니다. 네, 휴가를 갔었는데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더군요. 그냥 그 휴가지에서 연고지에서 내내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속초로 갔었는데요. 매년 저희 패밀리들이 있어가지고 네, 같이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여러분은 이번 휴가 어땠어요? 15일이 휴일이었으니까 그때를 껴서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또 그때 전후로 해서 비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조금 휴가다운 휴가가 아닐 수도 있었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저기 파리 대책에 대해서의 에피소드에 대한 피드백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해서 한 분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대해서 스크랩을 하시고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요. 거기에 간단한 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방송에 파리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의 저의 피드백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엑스파일은 청취자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팟빵 게시판이나 포털 다음 카페에 궁금한 점이나 방송 중 의문점을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피드백을 내려주셨네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입자는 과연 부자가 아닌가? 그런 얘기.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형님께서 3천만 원 갭 투자, 3천만 원 실투자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 사셨어요. 네, 천호동에 아파트를 하나 사셨는데, 여기에서 전세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하시는 그 의사분께서 세입자로 들어오셨죠. 자, 그래서 제가 세입자 분들도 부자일 수 있다, 부자가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팟빵 게시판에도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갭투자라는 게 뭘까요? 갭투자라는 단어가 왜 생겼을까요? 갭투자라는 거는 요번 몇 년 사이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갭투자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2000년도 초반에도 있었고요. 네, 이 갭투자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 융자 플러스 그 세입자를 받거나, 그러면 융자에 대한 이자는 세입자의 월세로 상기를 시키고, 그리고 세입자 보증금과 융자에 대한 LTV가 있었겠죠. 네, 그런 그 융자 부분 혹은 전세 부분을 접근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구입을 하고 그리고 전세를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갭 투자입니다. 자기 실투자 금액 대비해서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 등을 구입을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인데요. 예전에 저도 갭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도서도 있었죠. 갭 투자로 120채를 투자를 했다라는 그 분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갭 투자는 2000년도 초반에 빌라를 상대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빌라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말 그대로 전세가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인천 지역이나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고 수원 지역이나 그리고 그 수도권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빌라가 2000년도 초반에는 약
100에서 120%까지도 전세가율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았죠. 그때 당시에는 그 2002년도 소위 말해서 민사집행법이 개정이 되고,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경매라는 집행 방법이 그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법원 행정처에서 내건 슬로건은 내 집 마련은 경매로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물론 2002년도 이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의 부동산 파트에서 독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순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매라는 단어도 이게 법률 용어에서는 사라진 단어죠. 지금 뭐 포털이나 그런 거 보면 뭐 매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게 경매인데 그것이 매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낙찰인은 최고가 매수인, 차수인이 매수인 형식으로 언어 순환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빌라를 하나를 낙찰을 받고 그리고 올 수리를 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조금은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매도를 하는 그런 투자 방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요. 그런 형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낙찰부터 그 소리에서 매도까지, 매도고 같은 경우에서는 한 달 정도의 또 잔금기일이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약 3개월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그리고 매가 자체는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익 모델이 나빠졌던 이유가 바로 경매 컨설팅 업체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실제 거래가를 높였죠. 그 경매 낙찰가를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해서 전문 용어로 찍세라고 불렸던 그 경매 찍세분들이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수익성이 악화됐던 이 찍세분들이 만약에 매도를 못했을 경우에서는 전세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가는 매매가를, 그러니까 낙찰가보다 상위였죠. 그래서 전세를 집어넣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또 남는 거예요. 또 그거 갖다가 계속적으로 경매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뭐 인천지법에서는 경매가 3개에서 30개까지 늘어날 정도로 빌라깡이라고 하죠. 빌라 날리기도 상당히 많았고요. 빌라 다세대 주택의 건축 붐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 갭 투자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같은 경우 지금 뭐 예를 들어 보면 강남권이나 강남권 갭 투자가 자체가 힘들 거예요. 아무리 전세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기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의 갭 투자는 말 그대로 실수요자를 위한 갭 투자였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융자를 받는 것보다는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2008년도 이후부터 전세가율이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 보면 전세가율이 70% 정도 된다 그러면 매매세가 올라간다는 강남 불패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속담? 격언처럼 이루어졌던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없어지면서, 그리고 파기가 되면서 전세가율들이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방송, RTN을 비롯한 부동산 방송에서 살펴보는 일반 투자 물건 같은 경우에서는 신축 빌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축 빌라에 대한 갭투자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2억 1천만 원 정도의 매가를 가지고 있는 빌라들이 뭐 전세가는 1억 7천에서 2억 사이로 하고 자기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아먹었죠. 네. 자, 그럼 제가 신 소장이 말하는 갭 투자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럼 왜 세입자가 일반적인 그 소유자보다 부자일 수도 있냐? 이거는 전세입자를 말하는 겁니다. 갭투자라는 것 자체가 전세가율 70%그 매물 자체를 다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리고 전세라는 거는 실제적인 처분권입니다. 전세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뭐 물건이면서도 뭐 전세권 설정을 안 하면 채권적 권세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항으로서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분권이고요. 그리고 전세입자들은 언제든지 매매로 즉 매입자로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 변환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전세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의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30%는 소유자가 되고 전세입자가 70%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전세입자가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보다 부자일 가능성이 높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듯이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엄청난 분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물론 IMF를 지나서 IMF 때 이런 그 각급 하급시 지방법원에 바로 그 주택 임대차 전담부들이 설치가 됐었는데요. 그거는 주택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았었던 그 시절부터 그 부장판사를 지냈던 한 분이 유명한 저서를 남기셨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해설이라는 그 저서를 남겼었는데요. 자기의 실무상 항상 문제가 됐었던 거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었습니다. 당연히 IMF 이후에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는 것이 뭐 퇴거 소송이나 명도 소송보다 훨씬 많았겠죠. 집주인이 돈을 빼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영미권이나 혹은 구라파 쪽에 있었던 임대차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전세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일반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도 예를 들어 보면 1000만원에 45만원이다 라고 하면 1000만원이라는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권이나 구라파 쪽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1000만원이라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네, 많아봤자 2-3개월치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몇몇 주들은 그 2-3개월치를 건물주분이 접근할 수 없는 계정으로 그리고 그 독립된 계좌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이런 보증금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없는 바로 전세제도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영미권이나 구라파 쪽에 있었던 세입자들의 지위를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입자의 지위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피드백으로 해서는 데이터를 제가 못 갖고 온 건 죄송한데 물론 그 판사님 자체도 신혜식 판사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판사님 자체도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하셨을 거예요. 항상 자기가 당했던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건 처리를 했던 것들이 바로 이거였죠. 보증금 반환 소송. 그렇기 때문에 그 저서를 보면 사회적으로 소셜적으로 전세입자는 건물주보다 그 약자의 가능성이 없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또 말이 이상했는데 약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쪽에 글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서도 그 부동산 아파트 중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제 말을 조금 이해를 하시긴 할 거예요. 자, 그럼 그 피드백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김 PD님께서 저한테 그 신문 스크랩을 하시고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을 구입을 했다. 조합원 분양분을 구입을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구입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다시피 주택 소유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 그리고 그 지상권 자체도 다 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조합원들은 특별 분양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의 완전 다른 점이죠. 재건축은 네,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조합원 분양권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철거까지 하고 이주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취득세가 4.6%다. 이게 좀 맞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뉴스에 지금 뜬 모양입니다. 제가 한번 더 살펴봤어야 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분양권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실물로 거래가 되는 것은 바로 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부가택스까지 포함해서 1.1%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토지를 거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철거를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철거가 웬만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는 토지 거래로 실질적인 거래, 실물적인 거래가 진행이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해서 스쿠쿠 채권을, 즉 이슬람 쪽의 스쿠쿠 채권을 유치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 스쿠쿠, 즉 쳐보면은 나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하고 기독교나 아니면은 카톨릭 같은 데가 같은 신을 믿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 같은 경우, 아니 그 교리에는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한테 이자를 받지 마라. 네.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네, 그 파라고 해야 하나요? 종교가 다른 일반 기독교자한테 금융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문들이 많이 컸던 겁니다. 똑같은 교류지만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네, 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서도 경전, 코란에 완전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되겠죠. 특히 그 좀 맹목적인 신앙이었던 이슬람 쪽은 그 교리를 잘 지키는데 그 투자를 하고 또 배당이든 아니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 수익을 못 하니까 실물 거래가 그 투자지만 즉 우리가 그 자본 투자지만은 실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채권이 바로 스쿠쿠 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취득세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없애달라.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래 그러면은 그것을 좀 완화시키고 감면시키는 것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오일머니를 좀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안 됐죠. 결론적으로는 기독교 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던 일로 된 거죠. 네,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재개발 지역에 토지를 우리가 조합원 분양권을 구입을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실물은 토지가 거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주택에 대한 거래세가 아닌 일반 기타 부동산의 거래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고율의 취득세가 부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방송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고 상가 전반에 대해서 저 신소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